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2018년 한국 경제의 총결산해보는 그런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의 노동시장, 고용과 노사관계 이쪽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역임하셨죠. 그리고 지금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에 박희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 교수님이 이게 방송 쪽에 잘 출연 안 하시죠? 네. 네.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은 굳이 나눈다면 우파죠? 네, 우파죠. 또 확실한 우파시죠? 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 정부의 정치 기조와는 너무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오히려 일부러 모셨습니다. 그래서 동떨어진 곳에서 한번 봤을 때 어떻게 보이시는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작년 후반부터 하여튼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의 고용과 노사관계 한두 줄로 평하신다면 어떻게 평하시겠어요? 고용 참사라고. 고용 참사. 네, 많은 분들이 사자성어 또 나왔네요. 네. 예. 고용 참사죠. 네, 노사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노사관계는 노조 중심으로 가는 거죠.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오늘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크게 보겠습니다. 하여튼 고용 상황하고 노사관계 보겠는데.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어요. 참,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월 평균 취업자 수 측면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작년 이전까지는 한 30만 명씩 월 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 푹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왜 갑자기 이럴 수 있나요? 정책이 결국은 노동의 가격을 올리는 그런 정책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2년 사이에 걸쳐서 29.1% 올린다든가. 네. 그다음에 공공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라든가. 네. 사실 강압적인 정규직화죠. 그다음에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결국 노동 비용을 올리는, 따라서 당연히 수요가 줄고 고용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피면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다는 게 그래요. 이게 사실은. 근데 궁금한 게 다른 어떤 그 재화와 달리 노동이라는 재화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 수요 탄력성을 추정하게 되면 상당한 정도로 크기가 나오고요. 그 노동 수요 탄력성에 따라서 그 최저임금이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면밀한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인다. 그렇죠. 이 말씀이네요. 당연합니다. 그것도 지금 주 52시간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이에요. 시행도 되기 전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미리 대응을 그렇게 예민하게 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2018년 6월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한 고용동향에 의하면 주 36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500만 명이 줄고 1년 전에 비해서 그다음에 주 36시간 미만 근로한 취업자가 510만 명이 느는 500만 명이 서로 교체하는 그런 통계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니까 그거를 미리 그렇게 시행된다는 것이 이제 예상이 되니까 기업들이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계속해서 몇십만씩 1년 전에 비해서 2018년 11월 통계 이번에 나온 그 고용 동향에도 한 30만 정도 주 36시간 이상 근로한 취업자가 줄고. 그 얘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규직 제대로 된 일자리가 줄고 단시간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기업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사실 공공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단기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36시간 이상이 아닌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 정부를 두둔할 생각은 전혀 꼭 없습니다만은 뭔가 인구 구조상의 변화 또는 어떤 그 노동자들의 어떤 연령층의 변화 등등에 따른 어떤 구조적 변화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추세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문제는 갑자기 예를 들어 요번에 2월부터 1월까지는 30만 정도 하다가 취업자 증가폭이 2월부터 해가지고 10개월 계속 연속으로 10만 명 이하로 떨어졌었고 2018년 8월의 경우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전년 동월 대비 2,500명 취업자가 늘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네, 그 97년, 98년 위기를 제외하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11월 달 고용 동향을 보면 아무튼 지난 11월엔 좀 늘었어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연말에 좀 나아질 거야, 연말부터는 뭐 이런 식의 지금 시그널을 줬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것도 보게 되면은 민간 비농림업 취업자를 보게 되면요. 사실 16만 5천 명의 증가 중에서 8만 4천 명은 농림업의 취업자가 증거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2016년까지 경제위기, 97년 경제위기 이후에 매년 평균적으로 6만 2천 명씩 농림업 취업자가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17년 6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가지고 18개월, 19개월째 계속해서 농림업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죠, 그게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좀 네네.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농림업 취업자가 는다는 거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거나 탈락한 사람이 떠밀려서 가는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하나 올해 7월 1일부터 그 건강보험 그러니까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아하.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각종 소득에 각각 4천만 원 네네. 이하면은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연금도 4천만 원 이하면 되고 금융소득이 있어도 네, 4천만 원 이하면은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4천만 원 기준이 있었는데 올 7월 1일부터 모든 그 소득을 합쳐가지고 3,400만 원 이상이면 그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직장 의료보험에 건강보험에. 그러니까 은퇴하거나 은퇴 즈음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있다가는 직장 의보가 되게 되면 상당한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이 올해 7월 1일부터 읍면으로 거주지를 옮기고요. 주소를 옮기고 그 다음에 일정한 평수 이상의 그 농사를 짓게 되면 50%까지 건강보험료가 감면이 됩니다. 네. 직장 의료보, 지역 의료보험에. 네, 네.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인센티브로 작용을 해서 네, 네. 농촌 취업 인구가 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20대, 30대가 늘어나요. 네, 네. 농촌 취업자가. 예. 그러니까 20대, 30대의 농촌 취업자가 늘어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무슨 뭐 취업 준비하다가 네. 잘 안 되는 젊은 친구들이 낙향을 하거나 아니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서 그 텃밭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무급가족 종사자로 잡히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러니까 20대, 30대의 농촌 취업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거는 그러면 뭐 농업이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무슨 스마트 팜을 하러 간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부도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탈원전 정도가 아니라 탈제조업. 그다음에 농업국가로 지금 가고 있는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에요. 예. 제조업 취업자는 17만 명이 줄었고요. 네, 네, 네. 올 11월 기준으로. 네. 반면에 농림업 취업자는 11만 명이 늘었습니다. 네.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게 다 무슨 최저임금이고 주 52시간 이 효과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상당히 그런 효과가 있죠. 지금 뭐냐면 최저임금 때문에 사실은 공식 부분에서 탈락하거나 떠밀려가지고 그래서 농촌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의 근데 노동경제학자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 자체를 반대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면? 아니요. 최저임금 자체가 사실 옛날에 그 80년대 뉴욕타임즈 네. 사설에 가장 바람직한 최저임금은 0달러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지금은 뉴욕타임즈의 그게 포지션이 바뀌었지만 진짜 완전 오파시구나.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네. 물론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모든 노동 정책들이 그렇지만 인사이더즈 아웃사이더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무슨 내부자 외부자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최저임금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인사이더들이 있습니다. 내부자들. 그들한테는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외부자들. 그러니까 고용이 줄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네, 취준생이라든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네. 특히 소위 말하는 그 미숙련, 반숙련 네. 이런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고용 절벽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담이 쌓여져 오히려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자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취지는 그런데 네,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영어식 표현에 네. 그 incentives matter, intentions don't. 유인이 중요하고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의도는 좋죠. 근데 의도는 의미가 없어요. 의도대로 움직여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시장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유인체에 이제 간다 이거죠. 네. 네. 근데 아무튼
그 최저임금제 또 당위성이나 이런 것도 또 수도 없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아주 착취되는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이제 그런 업종이나 그런 부문을 없애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의 지론은 어느 쪽이라는 거는 좀 알겠는데 그럼 박 교수님 입장에서는 좀 일자리 정책이랄까? 네. 좀 일자리를 좀 늘리는 정책으로 뭘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자리라는 건 사실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네. 왜 이렇게 되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사실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이 제자리 찾기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노동조합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집단적 의사소통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네.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그러니까 비리라든가 이런 네. 거를 집단적으로 보고하고 그러면서 그걸 해결하면서 그 기업의 사업체의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순기능보다도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역기능이 훨씬 커서 사실은 공정한 임금에 엄청난 방해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정한 임금, 그건 다시 효율적인 임금과 같은 건데 생산성만큼 받은 임금이 주어진다면 그게 공정한 임금이거든요. 그게 페어한 거죠. 우리 박 교수님 얘기는 제자리 찾기가 필요하다는 것만 보니까 노조가 더 너무나도 힘이 세졌다 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그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에 의하면 네. 파업 중 대체 근로가 금지되고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직장 맞습니다. 점거 파업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용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거 뭐 노동조합 다른 나라도 좀 그런 거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OECD 국가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아하. 전 세계에서 유의합니다. 아하. 아프리카의 말라이가 그런 그렇습니까? 예, 아마 고용노동가 엄청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찾아낸 파업이 발생했을 때 파업해라 이거지 하고 대체 노동이 들어가면 들어가야죠. 가서 그게 이퀄 푸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노조의 힘이 워낙 약했을 때 그렇게 하다 보면 노조의 존재 의미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사실은 이런 거죠. 87년 6.29 선언 이전에 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말 그대로 억압이 되고 탄압이 됐기 그렇지. 때문에 그것이 예. 유명무실한 법이었는데 다 기억하고 있죠. 예.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87년 이후에 노동조합이 힘을 발휘하면서 또 네. 노사간 그 여러 가지 법들이 그대로 지켜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서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노사관계 노동 관련 법들이 예. 이 87년 이후에는 진짜 실정법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끔 네. 그 기준들이 그 어떤 네. 법들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네. 한 번 올라간 것은 네. 내리지 못하는. 이게 파업에 또 저 스트라이크 말고 다른 단어가 하나 있다면서요? 파업이 걸어서 나간다는 의미에서의 워크아웃입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네네. 당연히 재산권 차원에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우리는 됩니다. 파업을 그냥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해버리잖아요. 시딘 스트라이크라 해가지고 직장 점거 파업을 점거 하고 파업을 있는 거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뭐 영어 공부 많이 합니다. 네.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지난 정부의 일반 뭐 해고를 좀 가능하게 해준다든지 저성과자 뭐 해고를 한다든지 몇 가지 이제 지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지난 정부 걸 싹 뭉개버렸더라고요. 몇 가지 좀 그대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일반 해고가 인정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금지한다는 것보다도 노조의 동의를 얻게끔 해는 그것이 다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지 않고서 뭐 행정명령이나 뭐 노동개혁 차원에서 그냥 얘기해봤자 아마 그거 법원에 가면은 그거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이긴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근로기준법 자체를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고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지난 정부 때 노동개혁이랍시고 했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그게 사실 안 되는 거죠. 이 정부가 사실은 지금 뭐 노조의 지원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해서 그쪽 편향적이다. 하지만 또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결단을 좀 내려서 노조의 진짜 제자리 찾기 할까? 이걸 좀 해줄 수 있는 정부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그게 아쉬운 점인데요. 마크론도 그렇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그 노동 개혁 때도 그랬고. 또 비근한 예로 독일의 그 슈레더 총리도 그랬고. 이분들이 사실은 좌파 정당 출신의 그 정치인이었는데 집권을 한 다음에 우파적인 정말 노동개혁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건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되고요. 사실은 우파 정당보다도 좌파 정당이 집권했을 때
이거 진짜 명분도 있고 네. 우리 국민 경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설득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네. 자꾸 그 기울어지는 운장정을 더 기울어뜨리는 그런 네. 식의 정책을 취한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아쉬운 이 자리에 몇 개월 전에 문성현 그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 위원장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네. 뭐 하여튼 당신이 민노총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민노총과 하여튼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그 개혁을 만들어 보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설득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저래도 설득 안 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분명히 불리한데요. 인사이더들 입장에서. 그거는 정권 차원에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그러고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 개혁의 첫 단추는 뭡니까?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노사정위원회를 지금 경사 뭐라고 그러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그런 코퍼레티브적인 소위 사회적 조합주의라고 그러나요? 사회적 합의주의와 같은 그런 접근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노사정위원회나 그런 식의 접근은 뭐냐 하면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 룰 세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동개혁이라는 게. 그게 그들한테 맡기면 룰 세팅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마치 게임을 하고 있는데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심판 역할을 주장한테 지금 맡기는 거예요. 주장한테. 그 주장이 그게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원칙은 법으로 정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3자적 입장에서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원칙은.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후세대를 생각하고 우리 국민 경제를 생각하면서 뭐가 바람직한 룰스 오브 게임이냐. 우리 슈레더 그 총리 때도 그 만들어진 커미티예요. 네네. 어떻게 되면 전통적인 사회당의 좌파 세력 다 배제하고요. 노동부 배제하고 경총에 해당되는 거 배제하고 노총에 해당되는 세력을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사실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커미티를 구성해서 정광석화식으로 그 개혁을 추진한 거거든요. 안이 나오고 몇 개월 만에 그게 2013년 1월 1일에 시행이 되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가장 이 정부한테 뭐라고 내년에 해보라고 최저임금 당장 인상하는 거를 유예하고요. 10.9%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걸 당연히 유예해야 되고요. 아니, 당연한다는 것보다도 하여튼 요구한다면 당연히 유예. 법을 오히려 거꾸로 안 지키는 거 아닌가요?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뭐 법을 새로 만들든지 뭔가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면 합법적인 수단은 다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 52시간 이것도 탄력 근로제 이걸 6개월이든 1년으로 빨리 이건 뭐 하겠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고. 좋습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은 뭐 그렇다고 하죠. 하여튼 조금 손을 본다. 그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도 이건 진짜 언페어한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 전부 정규직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거기에 있던 비정규직 뭐 인턴이나 임시로 근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십만의 그 소위 말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는 진짜 언페어한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게 노동조합이 또 힘이 세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부 비정규직제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정규직화하는 이거를 중지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노동시장에 엄청난 그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한 몇십만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어떤 그 귤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면에서 심각하게 이거 받아들이고 지금 이 정권이 했던 그 세 가지를 다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20만, 30만씩 취업자도 늘 수 있고요. 노사관계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이 정부가 또 올해 열심히 하다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명분을 조금 잃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소득 주도 성장.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히 앞으로 지속해 나가겠다고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임금주도,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보다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사실 케인지안 경제학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성장 정책이 아니라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한 대경기 정책이에요. 비즈니스 사이클의 소위 말하는 파인 튜닝이라고 아시죠? 그 파인 튜닝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임금을 가지고 그래서 유효 수요가 떨어질 때 임금을 높여가지고 유효 수요를 좀 더 떨어지는 유효 수요를 좀 막겠다는 케인지안적인 그런 정책
아젠다거든요. 네, 네. 그거를 이제 IL에서 웨이지 레드 그로스라고 그로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사실 비즈니스 사이클 정책이지 그로스 정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성장이라는 거는 생산이 돼야지 성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산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 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이고요. 네, 네. 지금 3, 4분기 소득 분배 지표에 의하면 3, 4분기에서 하위 20%의 그 소득이 네. 명목 소득이 7% 감소했는데 네. 네. 실질적으로 처분 가능 소득을 보게 되면 10.1% 떨어졌어요. 하위 20%가. 거기다가 실질 처분 가능 소득 소비자 물가가 올랐으니까 1.6% 올랐거든요. 그 1년 동안에. 그러면 11.7%가 떨어진 거로 나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이냐. 이 정부가 아무튼 내년 22조 원이라는 무려 네. 올해보다 아마 엄청나게 거의 뭐 몇 년 전보다 배에 가까이 있는 예산을 일자리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 쏟아부으면 뭔가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축 효과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공공 부분이 저렇게 돈을 쓰게 되면 민간 부분의 일자리 네, 창출이 네. 위축이 될 겁니다. 네. 2017년, 18년 2년 동안에 54조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썼거든요. 네, 네. 근데 성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네, 네.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네. 사실 돈을 그렇게 쓰지 말고 진짜 그 근로 유인을 제공하면서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뭘까요? 제가 주장하는 안심소득제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거는 프리드만이 얘기한 네거티브 인컴 텍스, 음소득제를 우리식으로 변형시킨 건데요. 우리 실정에 맞게 한 지금 예산에 한 8조 원 정도를 더 쓰게 되면 그러면은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4인 가구 기준으로 얘기하면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근로자한테는 2천만 원을 연 주고 가구에 그러니까 1인당 50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과 5천만 원 차액의 40%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우리 일부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로소득 장려세제, EITC. 근로소득 장려세제는 네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근로소득 그러니까 EITC, 네. Earned Income Tax 네, Credit. 네, 네. 이거는 기울기만 있는 겁니다. 절편이 없어요. 너무 어렵게. 무슨 얘기냐면 네. 왜냐하면 근로장려세제에 의하면 소득이 전혀 없으면 네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겠네요, 여러분. 예. 그 보완을 하면서 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거든요. 거기 네. 생계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또 절편만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잘 조합을 하면서 네네네. 근로유인을 제공하면서 복지를 네네. 해결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안이 있는데 그렇겠네요. 아무튼 이 정부가 연말 들어서서 내년 가면서 좋아진다. 그랬으니까 아마 앞으로 한 몇 달 지켜보면은 누가 맞는지 나오겠죠? 그렇겠죠. 뭐. 네. 아니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내년 초 많은 통계들을 다시 한번 접하면서 평가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기회되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노동, 노사관계, 고용, 이거 참 앞으로 모든 경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부의 반환점을 돌 수 있는 내년 노동 분야에서 획기적인 어떤 전환이 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정의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